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 대략 총 4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입으로 소리내서 저는 말하거든요. 산책할 때나 운전할 때나 혼자 있을 때 주로 얘기를 하죠. 하루에 100번씩 얘기합니다. 이지카운터라는 어플이 있는데 그걸로 이렇게 눌러가면서 하루에 100번씩 얘기하고, 이건 몇 년 됐어요. 단 하루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이미 다 했고요. 심지어 와이프가 산부인과에서 진통을 할 때도 와이프 손을 붙잡고 저는 그걸 했습니다. 왜냐면 이때 놓치면 못할 것 같아서. 물론 작게 했죠. 이렇게 병원이고 사람도 있고 하니까.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100번씩 100일간 쓰는 거예요. 매일 100번씩 100일간이니까 3달 반 정도 걸리고요. 이거는 좀 첫 번째 것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죠. 좀 빡셉니다. 한 문장을 100번을 쓰려면 한 30분에서 40분 정도가 걸리고요. 매일매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변수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몸이 아프다든가, 집안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다든가, 회사에서 정말 늦게까지 야근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걸 다 이겨내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이것도 작년에 했었고요. 세 번째로는 시각화학인데요. 비주얼라이즈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번역해서 심상화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 명상을 하면서 해도 되고 명상을 굳이 안 하고 해도 되는데,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서 떠올리고요. 왜냐하면 그 뭔가를 제가 원하는 목표를 이뤘을 때 그 느낌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약간 내 인생의 약간 미리 보기, 그리고 내 인생의 리허설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한번 하게 되면 그 감정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를 할 때 저는 이미 머릿속에서 해본 거죠. 그거를 이미 해본 거기 때문에, 이미 해본 거 우리가 할 때는 좀 편하게 되잖아요. 익숙하게 되잖아요. 어느 낯선 장소로 갈 때, 처음 갈 때는 길을 몰라서 내비를 켜고 네이버 지도를 켜고 이렇게 보면서 가지만, 한번 가봤던 데는 그냥 전화통화하면서도 누구랑 카톡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쓱 갈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한번 해본 걸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목표를 이루는 데까지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감사하기인데요. 이것도 저는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하기를 왜 하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첫 번째는 저의 현재 나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말씀드렸던 목표를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적고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이것들은 미래의 어느 시점을 상상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어요. 자꾸 이렇게 미래에, 언젠가 미래 이것만 생각하다 보면 지금의 나의 이 현재 상태값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거나, 혹은 힘들다, 버텨야 된다, 그때까지, 이런 생각이 혹여나 들 수가 있는데, 이 감사하기를 제 스스로 하다 보면 지금 현재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드니까 그런 부분을 또 없앨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 4가지를 하면 무의식 속에 네거티브한 것들이 있을 공간 자체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 4개를 하기에도 되게 바쁘거든요. 물리적으로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하니까 어느 순간 저한테 있어서 좀 안 좋은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생각들이, 그런 걸 할 시간이 없어요. 네, 그런 장점이 있고요, 물리적으로는. 그리고 감사한다는 게, 보통 우리가 무언가에 감사하고 누군가에게 감사한다는 거는, 우리가 무언가를 받았을 때 받음의 느낌이잖아요. 받았을 때 너무 감사하다라는 느낌을 느끼잖아요. 무언가를 받았을 때 충만한 기쁨, 그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만으로도 나의 잠재의식에, 나의 무의식에 엄청난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좋은 점은 평정심을 좀 유지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 감사하기를 하다 보면요, 보통 우리가 평정심 유지가 안 되면, 안 될 때가 보통 급하거나 긴장하거나 뭔가 두렵거나 무섭거나, 그렇게 되면 서두르게 되잖아요. 초조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선택을 못하게 되죠. 베스트 초이스를 못하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판단 능력이 흐려져서 제대로 된 선택을 못하고, 그러한 선택들이 계속 조금씩 쌓여서 그게 나의 미래가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없앨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평정심을 좀 항상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도 현명한 선택을 매번 매순간 베스트 초이스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실수가 많이 없어지니까 실수 없는 행동들을 쌓아가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결국 쌓여서 미래에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조금 더 빨리 가져오게 되는구나 라는 걸 좀 느꼈어요. 네,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매일 아침 5분 컷으로 제 인생을 바꿔준 저의 인생책 속 인생 구절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 속 인생 구절은요, 너나위님의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 속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아시다시피 저는 부동산 투자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첫 투자는 억대 사기를 당했고요. 그 이후 정말 이악 물고 각성해서 부동산 투자로 정말 좋은 수익들을 올릴 수 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부동산 투자에 입문하시는 분들께 이 책을 추천해드리곤 했었습니다. 책 속에 나온 방법론적인 부분도 당연히 물론 좋지만 저는 무엇보다 이 책 속에 담긴 저자의 마인드를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추천을 해드리곤 했었는데요.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둘 다 해본 저에게 만약 누군가 뭐가 더 좋은가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본인에게 더 잘 맞는 게 좋은 겁니다. 라고 대답할 거고요. 본인에게 잘 맞는지 뭘로 판단하죠? 라고 물으신다면 투자하면서 알아가는 게 더 재밌고 마음이 더 편한 게 본인에게 잘 맞는 겁니다. 라고 대답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동산과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각각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으신다면 둘 다 똑같이 마인드가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답변을 드릴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마인드를 딱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태도입니다. 태도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를 대하는 마음가짐인데요. 제가 오늘 마인드에 대해 말씀드릴 거라고 그랬던 이유도 결국 이 태도도 마인드,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 책을 읽으면서 방법론적인 부분에서도 큰 도움을 받았지만 무엇보다 투자를 대하는 저자의 마인드, 이 태도에 정말 느낀 바가 많았었어요. 그리고 더 절절히 깨달았죠. 제가 인생 첫 부동산 투자를 억대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요. 그 태도가 정말 엉망진창이었음을 깨달았거든요. 저자가 부동산 투자를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는 발이 없다. 그러니 이를 보려면 결국 내가 직접 현장에 나가야 한다. 좋아진 온라인 환경 덕분에 많은 사람이 현장의 중요성을 잊는 것 같다. 하지만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한다고 해도 실시간으로 모든 지역의 모습과 소식, 분위기를 생생하게 확인하기란 어렵다. 부동산 중개인과 전화통화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많지만 그들의 목적이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이라는 걸 고려한다면 중개인의 이야기 모두를 신뢰할 수만도 없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 몇천 원짜리, 몇만 원짜리 물건을 살 때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는데 몇 억짜리 물건을 사면서 대충 보고 살 수 있겠는가? 무슨 일이든 그 일에 임하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하다. 태도가 결과와 큰 상관이 없어 보여도 나는 그것들 하나하나가 모여 나중에 중요한 차이를 만든다고 믿는다. 그동안 잘 몰랐던 부동산 투자를 진정 잘하고 싶고 이를 통해 돈을 벌고 싶다면 무엇보다 그 일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 지난 3년간 낮에는 회사 일, 밤과 주말엔 부동산 투자 생활을 이어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회사 생활만으로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치지 않는 게 더 이상하지 않은가? 너무 피곤해서 입술이 터지고 눈이 충혈되는 일도 잦았다. 목이나 어깨가 아픈 건 예사였다. 발바닥이 부르트고 발톱이 빠진 적도 있었다. 투자를 시작하고 첫 여름을 맞았던 해 얼굴이 금세 시꺼멓게 타 회사 동료들까지 건강을 걱정해줬다. 장마철엔 목욕탕에서 방금 나온 것처럼 발가락이 불고 흠뻑 젖은 양말로 집을 보러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게 민망해 늘 수건을 가지고 다녔다. 지방에 임장을 갔다 올라오던 길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시 쉬려고 눈을 붙였다가 내일이 4시간을 골아떨어져 잔 적도 있다. 추운 겨울에도 졸지 않으려고 창문을 열고 내달렸다. 그렇게 아내와 아이가 기다리는 집에 돌아가 잠시 눈을 붙인 후 바로 출근하는 삶의 연속이었다. 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제가 왜 억대 부동산 사기를 당했을 때 제 스스로의 태도가 얼마나 한심했는지, 왜 엉망이었다고 생각했었는지 이제 아시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투자든 취준 이직이든 개인적인 부분이든 노하우와 기술 같은 구체적인 방법론보다 중요한 건 마인드, 그 중에서도 그걸 대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 부분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 만약 당신에게 어떤 일이 쉽게 느껴진다면 당신은 그 전부터 그것을 잘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당신은 그저 그 일을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 부분은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지겹도록 말씀드렸던 그 부분인데요. 이 책의 저자는 저 3년 동안 불편의 다리를 건넜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걸 하는데 어렵지 않다면 여러분은 그걸 잘하기까지 분명 과거 어느 시점에서는 불편의 다리를 건넜던 거죠. 그래서 지금 편안해진 거고요. 저 역시 항상 그랬었습니다. 커리어에서 전문성을 쌓기까지. 처음에는 팀 회의할 때 용어들도 생소하고 내용도 어려워서 무슨 말 하는지 잘 못 따라갔어요. 그런데 불편의 다리를 건넜고 언제부터인가는 그 일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수준까지 되었죠. 그리고 투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너무 막연하고 그런 걸 잘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 이것도 진지한 마인드로 접근해서 알아가고 공부하고 직접 부딪히면서 나중에는 임장을 가고 중개사무소를 다니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중개사무소를 방문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걸 원하거나
싶다, 잘하고 싶다면 정말 그걸 잘 알고 잘하고 싶다는 마인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 마음이면 못할 건 없다는 거,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담 제이 잭슨의 내가 만난 1%의 사람들이라는 책은 아마 많이들 모르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이 너무 좋았었습니다. 유명하지 않은 책이어서 더 좋았어요. 막 저만 알고 있는 그런 느낌? 이 책 속에 숨겨져 있는 인생 구절을 읽고 저만의 생각으로 커스터마이징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일단 오늘은 망한 인생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다들 크던 작던 살면서 많이 망하잖아요. 그리고 크게 망하셨던 분도 계시죠. 그리고 지금 크게 망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 망하겠다라고 직감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망했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저는 사실 이 표현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정확한 표현은 일단 지금까지는 망했다가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의 진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망한 거 아니고 지금 성공하는 중인데 성공하는 과정이 좀 터프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건 너무 제 생각이어서 많은 분들이 그나마 공감하실 수 있는 버전으로 순화시킨 버전이 일단 지금까지는 망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왜 다들 망하냐면요, 그 앞부분 일단 지금까지는 이걸 생각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거 빼고 말하면 그냥 망했다가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루려고 하는 게 바위를 깨는 거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 성공이라는 바위를 깨는 유일한 방법은 조금씩 꽤 오래 계속 깨야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깨져요. 근데 대부분은 보통 처음부터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서 막 풀파워로 내려쳐 보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어쩌면 10번. 그런데 바위예요. 우리가 아무리 풀파워로 내려쳐도 그 정도 파워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풀파워로 몇 번 내리치고는 안 깨지죠. 그리고 내 손이랑 팔은 너무 아프고요. 피도 나겠죠. 출혈도 너무 크고요. 아, 이건 사이즈 보니까 안 될 것 같고, 앞이 깜깜하고, 그리고 망할 것 같고, 망할 게 뻔하고, 이미 망했고,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하지 않는 생각이 있어요. 다시 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다시 계속 할 생각을요. 깨질 때까지 망치질을 할 생각을 안 하고 못 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30대 대통령이었던 존 케빈 쿨리지는 이런 말을 했었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계속하는 걸 대신할 수 없다. 재능도 대신할 수 없다. 재능이 있는데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흔하디 흔하니까 세상은 교육받은 낙오자들로 가득 차 있다 라고요. 우리가 다 아는 대표적으로 망한 사람들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락밴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몇 번이나 음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밴드 데뷔 좀 시켜달라고 해보실 것 같으세요? 5번? 10번? 아니면 20번? 비틀즈는 첫 음반을 내기 전까지 50개의 음반사들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냥 들으면 아 그랬구나 정도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한 47번쯤 음반사에서 거절 당했잖아요. 그럼 이제 웬만한 이름 있는 음반사들은 다 돈 거거든요. 거기다가 말이 47번이지 거절을 그렇게 당하면요 사실 망했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 시점에서는 비틀즈라는 이 무명 밴드는 망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많이들 아는 얘기이실 텐데요.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까지 1만 번 이상 실패를 했었죠. 이게 말이 1만 번이지 사실 한 500번? 1000번 정도만 실패해도 그거 이미 망한 거거든요. 1000번을 계속하는 것도 사실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에디슨도 망한 거예요. 그 시점에서는요. 시골에서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정치가가 되고 싶어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32살에 파산했고 35살에는 수십 년을 만나온 애인이 죽었어요. 그리고 1년 후에는 신경쇠약에 걸렸고요. 그 다음 몇 해 동안 모든 선거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망한 거죠 사실. 이 사람은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입니다. 비틀즈, 에디슨, 링컨 셋 다 사실 망한 거잖아요. 그리고 명백하게 성공도 했어요. 망한 것도 팩트고 성공한 것도 팩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셋 다 엄청나게 성공했다고만 생각하지 망했다고는 생각을 안 하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에게는 망한 것만 생각하잖아요. 성공할 찬스 카드는 왜 사용 안 하시나요? 뮤지션, 발명가, 정치가 전혀 다른 분야에 있던 이 셋의 유일한 공통점은 계속했다는 거였어요. 물론 망한 와중에 계속하는 게 심리적으로 정말 어렵죠. 저는 이 사람들에 비하면 소소할지는 모르지만 저 역시 인생 첫 투자의 출발을 부동산 억대 사기로 시작했거든요. 그때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때 전 망했었죠. 그런데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었으니까요. 그냥 막 계속 실패해도 똑같이 막 계속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 당연히 아닙니다. 에디슨도 1만 번 실패하는 동안 계속 똑같은 조건을 놓고 실험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바꿔봤겠죠. 1만 번을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겠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망하면 망할수록 성공할 확률이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비틀즈가 49번째 거절을 당하고 나서 그 이후에 딱 한 번 더 거절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음반을 낼 수 있었거든요. 한 번 거절당하고 그 다음에 성공했습니다. 무려 50%의 확률이었죠. 가장 많이 망한 49번째 성공할 확률이 50%까지 높아졌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에디슨처럼 비틀즈도 50번 거절당하는 내내 똑같은 멘트로 똑같이 거절당하진 않았을 거예요. 계속 다른 방식으로 어필도 하고 설득도 해보고 했겠죠. 출근길에, 퇴근길에 혹은 자기 전에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실 저는 갓생 사는 게 어떤 건지 정확히 정의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바라는 결과를 얻지 못하셨다면 다시 해보시라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계속하는 거 그리고 다시 하는 거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레버리지, 이 지렛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렛대는 원래 내가 가진 힘보다 훨씬 무거운 것들을 들 수 있게 만들어 주잖아요. 레버리지도 마찬가지죠. 시간, 일, 돈,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이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내가 가진 시간과 내가 가진 업무 역량, 내가 가진 돈보다 훨씬 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 힘 조금 쓰고 쉽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사는데 일이든 돈이든 훨씬 크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인생 날로 먹는 거 아니냐고요?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이건 절대 진리죠. 그런데 공짜는 아니지만 적은 노력으로 사실 날로 먹을 수 있으면 먹어야죠. 굳이 힘들고 어렵게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방법도 모르고 날로 먹겠다고 덤벼들었다가는 정말 높은 확률로 사기당하거나 망합니다. 영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공한 30대 초반 백만장자 사업가가 있어요. 바로 롭 무어인데요. 저의 인생책 중 하나인 레버리지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롭 무어는 이 책에서 이 레버리지에 대해 정말 감탄이 나올 만큼 훌륭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골프를 치러 갔는데 같이 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첫 홀에 1,000원을 걸고 그 다음 홀마다 거는 돈을 딱 2배씩만 늘리는 내기를 제안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1,000원부터 시작이니까 사실 별 부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 홀마다 돈이 2배로 늘어나면 9번 홀에서는 25만 6천원이 되는데요. 뭐 사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15번 홀을 돌면 1638만 4천원이 돼버려요. 복리 효과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홀인 18번 홀을 돌면 내기 금액은 1억 3,107만원이 됩니다.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이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칭했던 복리의 위력이죠. 롭 무어는 개인의 평판이나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이 골프 내기랑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골프 내기 개념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주는데요. 이 법칙을 이해하고 잘 따르면 소위 엄청난 가속도의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핵심은 골프의 마지막 18번 홀에 다가갈수록 돈이 엄청나게 불어났듯이 여러분이 뭔가를 할 때 끝에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최대의 이익과 가속도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롭 무어는 강조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뿌리도 미쳐 내리기 전에 포기하죠. 포기하고 다시 시작하고 포기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이 과정을 그냥 계속 반복하다 보면 시간이 인생이 훅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포기하고 다시 시작하고 하는 것도 사실 습관입니다. 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 행동 패턴이 무의식에 이렇게 각인되어 있어서 입력되어 있는 대로 무의식이 아주 잘 작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까 골프 내기에서 한 3번 홀에서 매번 끝나는 겁니다. 4,000원이네요. 롭 무어는 개인이든 사업체든 좋은 평판이 퍼져나가는 데까지는 당연히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서 목적지의 5분의 4 정도 해당하는 지점에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이건 투자, 취업, 이직, 사업 다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 정말 안타까운 건요. 인간은 선택하고 행동한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없잖아요. 만약 여러분에게 삶의 진행 과정을 보여주는 지표나 수명 측정기가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행동의 결과값, 복리 효과가 어떻게 작용해서 내가 어디까지 상승했고 발전했는지 이걸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 당장은 아무런 성과가 없는 지점일지라도 이 지표가 5분의
여러분의 사지점을 가리키고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그 일 포기 안 하실 겁니다. 그쵸? 론무어는 이를 두고 최대의 노력과 최소의 결과가 최소의 노력과 최대의 결과로 반전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직전에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이 적은 건 너무 당연한 거라고 합니다. 즉 론무어는 당신이 무조건 열심히 해야만 위대한 성취를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왜 이삿짐이나 무거운 수레 같은 걸 밀 때나 끌 때 있잖아요. 처음에 얼굴이 정말 시뻘개질 만큼 엄청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서히 바퀴가 움직이고 그 수레에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처음 들였던 힘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힘만 들여도 그 수레는 계속 굴러갑니다. 오히려 속도가 붙죠. 이 레버리지도 똑같아요. 처음엔 노력을 해야죠. 특히나 아무런 성과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그 시점에 사실은 그때 온 힘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굴러가기 시작하면 성과가 막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레버리지의 효과를 두 눈으로 직접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스스로를 칭찬해도 좋습니다. 이 레버리지를 아직도 돈, 그러니까 대출의 영역에만 한정지어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인생 자체가 레버리지인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이 레버리지를 쓰느냐 아니면 누군가에게 레버리지를 당하느냐, 세상은 그 싸움입니다. 사실 마지막으로 론무어는 이런 말도 합니다. 이 복리 효과는 증가뿐만 아니라 감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요. 돈은 돈을 부르고 빚은 빚을 부릅니다. 결국 인내하고 배우고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켜내는 것만 해나가면 나머지는 복리 효과가 여러분을 위해 일을 할 거라는 거죠. 나 대신 복리 효과가 일하게 하는 것, 이게 인생의 레버리지인 거예요.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에 더 오래 머물수록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요. 사실 우리는 인생이 끝날까봐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인생을 시작조차 못할까봐 두려워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저의 인생책 속 인생 구절은요, 조병학의 돈의 비밀, 경제적 자유를 만드는 돈의 경제학 속 내용입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미국 주식, 그 중에서도 상장지수 펀드죠, ETF 투자에 대해 설명하는 책인데요. 제가 갑자기 ETF에 대해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었던 내용은 시간을 바라보는 저자의 마인드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1순위 건강, 2순위 시간, 3순위 돈이라고요. 돈은 무한하고 언제든 다시 벌 수 있죠. 그런데 시간은 유한하고 절대로 다시 벌거나 빌리거나 훔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당연히 돈보다 중요하죠. 그리고 건강을 잃게 되면 바로 내일, 다음 달, 내년이라는 여러분의 그 시간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저에게는 건강이 1순위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저 우선순위가 저라는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저 가치관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고요. 제가 파이어를 하게 된 것도 저 가치관대로 행동한 거예요. 회사는 제 인생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시간을 가져가는 대가로 그거보다 덜 중요한 3순위인 돈을 저에게 주죠. 저는 이 계약 자체가 그래서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도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왜냐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당연한 거거든요. 고용주가 돈으로 시간을 사는 게 레버리지고 그게 자본주의니까요. 그런데 저와 제 가족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1순위인 건강까지 회사에 주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1순위인 건강과 2순위인 시간을 주고 3순위인 돈을 받는 삶, 저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삶을 계속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파이어를 선택한 건 저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선택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책의 저자 역시 시간에 대해서 저와 많은 부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돈은 시간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저자의 생각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실까요? 돈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돈을 버는 첫걸음이다. 돈이 무엇인지 모르면 돈을 벌어도 커지거나 오래 머물지 않는다. 또한 돈을 벌더라도 돈이 가치를 발휘하지 못한다. 핵심은 돈을 이해하는 것이다. 돈은 시간이다. 우리 대부분은 우리의 시간을 남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데 사용하고 그 보상으로 돈을 받는다. 남을 위해 서비스를 해주던, 남을 위해 음식을 만들던, 남을 위해 제품을 만들던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쓰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다. 아무도 그냥 돈을 주지는 않는다. 거지도 구걸해야 동전이라도 얻을 수 있다. 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비유를 해주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특히 좋았습니다. 번 돈은 어떻게 될까? 누군가 나를 위해 뭔가를 해주면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한다. 상대방은 나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썼다. 그래서 나는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하는 것이다. 내가 쓰는 돈은 상대방의 시간에 대한 대가이다. 그런데 내 시간의 가치가 내가 원하는 상대방의 시간의 가치보다 작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자기 능력보다 비싼 물건, 비싼 서비스에 돈을 쓰게 된다. 내가 1개월간 일해서 번 돈으로 3일 만에 만들어지는 명품 핸드폰
핸드백 하나를 산다면 나의 1개월이 명품을 만든 사람의 3일로 변하는 것이다. 내 시간의 가치가 명품을 만드는 사람의 10분의 1이 되고 만다. 과연 이것이 명품을 샀다고 좋아할 일인가? 돈을 벌려면 이런 구조에서 최대한 빨리 빠져나와서 명품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 반대편으로 가야 한다 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공감이 많이 되셨나요? 만약 여러분의 월급이 세후 200만원인데 200만원짜리 명품 가방을 산다면 여러분의 한 달이라는 시간을 모조리 줘버리는 거죠. 제가 시간에 대한 저자의 생각과 제 가치관이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제가 월급을 받던 시절 제 월급을 1분 단위로 계산을 해봤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가상으로 계산을 한번 간단하게 해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2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주 50시간씩 일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월 200시간이에요. 그러면 저는 시급으로 1만원을 번 겁니다. 그리고 이걸 분 단위로 계산하면 저는 1분당 167원씩 번 거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커피 한 잔이 4,000원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위해 24분을 일해야 하는 거예요. 제 삶의 24분과 커피 한 잔을 교환한 거죠. 그리고 이 말은 그 커피 한 잔을 마시는 대신 저의 경제적 자유는 24분 늦게 달성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커피 마시는 게 하루의 작은 기쁨이고 행복이다 라고 한다면 저는 이 정도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커피가 아니라 명품이나 자동차로 간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제가 차를 막 너무 사고 싶어 미치겠어서 정말 60개월 풀 할부로 4천만원짜리 차를 샀다면 제 삶의 경제적 자유는 23만 9,521분, 3,992시간, 166일 늦게 달성되는 겁니다. 한 달에 대략 22일 정도 일을 한다고 했을 때 7개월 반입니다. 쉬지 않고 꼬박 7개월 반 동안 일한 제 삶과 시동을 거는 순간 500만원이 감가되어 버리는 자동차와 교환해버리는 거죠.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중에 시간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만약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거나 여러분 스스로도 모르게 시간이 여러분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저 구석에서 홀대받고 있다면 한 번쯤 여러분의 인생과 같은 의미일 수 있는 이 시간에 대해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저의 인생책 속 인생 구절은요, 그랜트 사바티어의 파이낸셜 프리덤 속 내용입니다. 저자는 미국 CNBC가 밀레니얼 세대의 백만장자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10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블로그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24살이던 저자는 실직하고 구직도 포기 상태로 지내다가 어느 날 자신의 계좌 잔고가 $2.26밖에 남아있지 않았음을 깨닫고 각성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5년 후에 125만 달러가 넘는 순자산을 보유하게 되었고요. 30살에 완벽하게 경제적 자유를 이뤘죠. 저는 오늘 책의 내용 중에서 저에게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 그러니까 저자가 도대체 어떻게 어떤 깨달음을 느꼈기에 이렇게 각성하고 미국에서 파이어족의 아이콘이 될 수 있었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자는 20대의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200개가 넘는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전부 떨어진 거죠. 그렇게 구직도 포기한 상태로 결국 부모님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부모님의 엄청난 눈치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휴대전화로 본인 계좌를 확인했는데 정확히 $2.26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어쩌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나 생각해 본 거예요. 나는 늘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했다. 인류 대학에 진학했고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도 얻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부를 쌓고 성공한 어른이 되기 위한 길을 걸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난 완전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 첫 번째 직장은 집에서 2시간 떨어진 개성 없는 복합 상업지구에 있었다. 그 건물은 창이 열리지도 않았고 사무실 관리자는 공기 정화 필터 교체를 귀찮아한 탓에 늘 퀴퀴한 냄새가 났다. 나는 사방 1.2m 넓이의 반쪽짜리 칸막이 안에 앉아서 눈이 멀 정도로 밝은 형광등 불빛을 받으며 일했다. 내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상사가 나를 마음에 들어 하는지 너무 걱정이 된 나머지 집에 도착할 때쯤이면 기진맥진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TV 앞에 멍하니 앉아 지루함을 이기려고 과식을 했다. 그러다 보니 체중은 9kg이나 늘었고 다음날 회사 일들이 너무 불안해서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었다.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상황을 이야기하자 아버지는 진짜 세상에 들어온 걸 환영한다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이런 일들도 다 가치가 있을
있을 거라며 스스로를 납득시키려고 애썼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 소중한 시간을 공과금을 낼 돈과 교환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했다. 월급은 집 임대료와 신용카드 대금으로 다 나갔고 월말이면 늘 이제부터는 돈을 모으겠다고 다짐했지만 실제로는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많았다.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했으니 주말에는 밖에 나가 돈을 써대도 괜찮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다 겨우 6개월 만에 해고를 당했다. 그 6개월 동안 인생의 소중한 1400시간을 세후 15,500달러의 돈과 맞바꿨지만 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었고 오히려 12,000달러의 신용카드 빚만 생겼다. 그 후 2년 동안 몇 개의 직장을 전전했지만 여전히 돈을 모으지는 못했다. 돈 걱정을 너무 많이 한 나머지 몸까지 쇠약해져서 불안 발작에 시달리기 시작했는데 불안감이 너무 심할 때에는 말 그대로 심장이 멈춰서 당장 그 자리에 쓰러져 죽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워야 할 시기가 격주로 받는 급여와 함께 그대로 소진되어 버렸다 라고 합니다. 갤럽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미국 근로자의 70%가 자기 직장에 애착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69%는 계좌 잔액이 $1,000, 그러니까 140만원 미만이고 당장이라도 가난이나 파산, 엄청난 부채에 시달릴지도 모르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자는 이때 이런 생각과 결론에 이르게 되고요, 경제적 자유와 파이어족을 향한 첫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인생이 이 모양인가? 나는 그럭저럭 살기 위해 싫어하는 직장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싶지 않았다. 일에 열정을 느끼면서 내 인생을 사랑하고 싶었다. 항상 돈 걱정을 하거나 집세나 겨우 내기 위해 당장이라도 날 해고할지 모르는 상사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았다. 내 수입과 시간을 통제하고 싶었다. 금전적 여유가 없다거나 1년의 휴가를 단 열흘밖에 못 쓴다는 이유로 여행을 미루고 싶지 않았다. 미래의 내 아이들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보낼 때 혼자 사무실에 앉아있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65세가 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내 인생의 7만 시간 이상을 9시부터 5시까지 일하면서 보냈는데 정작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싶지 않았다. 나는 더 많은 돈을 원한다. 더 많은 삶을 원한다. 지금과 다른 인생을 원한다면 지금과 다른 일을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그날 풀밭에 누워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목표를 2가지 세웠다. 하나는 100만 달러를 저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최대한 빨리 은퇴하는 것이었다 라고 말이죠. 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실 이 부분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던 제 인생의 우선순위 1순위 건강, 2순위 시간, 3순위 돈, 이 3가지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아까 저자 그랜트의 아버지가 건강과 시간을 돈과 맞바꾸는 힘든데 싫어하기까지 하는 회사 일을 평생 하며 사는 삶이 진짜 세상이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왜냐면 그랜트의 아버지는 그게 진짜 세상이라고 스스로 믿었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세상은 무엇인가요? 그 진짜 세상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믿는 대로 그렇게 그대로 여러분에게 펼쳐질 거라는 것,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